네,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윤종현입니다. 한일 두 나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취소미어가 종료 6시간 전에 극적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다 보셨죠. 그런데 주말을 사이로 두 나라 간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를 두고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부의 퍼펙트 승리다. 한국 정부가 양보했다. 아베 총리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논조로 보도를 하고 있자 청와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베 총리를 직접 거론하면서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한 곱이 넘기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상황을 좀 면밀하게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실 공방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의 발표 이후에 다시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 배경이 뭔지 또 근본적인 해법이 뭔지까지 오늘 좀 살펴보고요. 또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 배경 역시 미국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얘기도 당연히 오늘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698로 여러분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교안보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동대 박원곤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왼쪽으로 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세준연구소 우정엽 박사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 박사님 최근에 미국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오늘 그러면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 딱 요 시점에 미국에 계셨기 때문에. 자, 먼저 리포트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청와대가 강력하게 아베 총리를 비판한 내용입니다. 먼저 보시죠.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준비하던 정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언론 플레이를 통해 양국 합의 내용과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외교 정책의 신의 성실 원칙을 위반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강력한 공개 비판에 나선 겁니다. 특히 아베 총리의 말이라며 일본은 아무런 양보를 안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보도대로 아베 총리가 그런 말을 했다면 지극히 실망이다. 일본 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정 실장은 강경화 외교장관을 통해 그제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리 측 항의를 전했고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말라는 메시지도 내놨는데 일본의 태도에 따라 조건부 연기 결정에 언제든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로 해석됩니다. 예. 아마 그 정용 씨 이게 사실 공개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뭐 오디오나 그러니까 이런 영상 같은 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용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작심했다, 강력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법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왜 이렇게 청와대가 아베 총리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비판할까 그 이유부터 좀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우리 정부의 저는 결정이 잘한 결정이다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근데 그만큼 또 여러 가지 부담도 큰 결정이었죠. 왜냐하면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50% 이상이 지소미아 폐기에 중단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그만큼 정치적인 부담을 갖고 한 결정인데 지금 나오는 게 일본 언론들에서 주로 얘기가 나오고 뭐 일부 일본 언론 중에는 뭐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 워낙 보수적인 언론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뒷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뒷얘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국가들 특히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결정이 났을 때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글쎄요. 뭐 정의용 실장이 나서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삼가했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자체를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정부가 상당히 도덕적인 우위와 앞으로 협상력을 굉장히 잘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일본 국민을 상대로도 우리가 이것은 좀 설득을 할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아베 정부가 좀 속좁게 했다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지금 구태여 우리 정부가 얘기 안 하더라도 일본 내에서 그런 평가는 금세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은 조금은 예.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박 교수님 말씀대로 좀씩 들어보겠습니다. 자세히. 이 박사님은 지소미아 결정부터 시작해서 청와대의 이런 상당히 강력한 비판까지 좀 포괄적으로 말씀 듣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일단 뭐 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랑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예. 내린 결정이라서 잘한 거라고 평가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그 원래 6시에 같이 발표하기로 했는데 일본이 먼저 한 이거와 시간 먼저. 관련돼서 발표를 했죠. 뭐 NHK가 보도를 한 거죠. 뭐 공식 그렇죠. 발표는 아니지만. 네, 예. 그거와 관련돼서 또 이제 평가와 관련돼서도 마치 어떻게 보면 합의하에 이런 내린 결정을 갖고 일방적으로 일본이 외교적으로 뭐 압승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맞아요. 예. 한일 간의 이런 관계를 또다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본에 성숙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외교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이 언론과 또 그 관의 그런 관계를 봤을 때 네. 특히 보수적인 언론에서 저런 거를 또 사전에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편안한 내용은 아닌 거죠. 그럼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어떻게 양국이 이렇게 어려운 단계까지 가서 다시 합의를 하고 글쎄. 협상의 국면을 만들었는데 이런 협상의 국면과 동시에 또다시 한일 간의 예. 관계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틀 수 있는 그러한 걸로 또다시 핑퐁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한일 모두에게 다 좋지 않은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결정을 내린 이후에 상황을 좀 정리하고 다시 협상을 우리가 원래 원래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의 취지대로 협상의 국면을 가져가는데 좀 노력을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맞는 듭니다. 말씀입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 겨우 이제 했는데 지역적인 문제로 또 원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시 또 소모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양측 다 안 좋은 거죠. 자, 오 박사님은 마침 이번에 이 지소미아 종료의 결정 나올 고쯤에 미국에 계셨다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미국 쪽의 상황을 조금 더 아마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잘 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 쪽 분위기라든가 그때 상황 좀 전해주시면 어땠습니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사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초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지소미아가 11월 23일에 예정대로 이제 종료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었고 또 그 지소미아가 그렇게 종료되게 되면 이제 한미 관계에 또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이 동방관계를 중시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제 발표되기 전날 정도 쯤에 21일 정도네요. 우리 시간으로. 네. 그런 정도에는 약간의 이제 낙관적인 기운들이 많이 퍼지고 있었는데요. 미국에서요? 네네. 아마도 한미일 간의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고 예. 그것은 한일 양국이 크게 체면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이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단은 막는 예. 그러한 방안이 논의가 되고 어느 정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이제 한일 간의 이제 합의의 형식으로 발표된 거긴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네. 그 합의의 내용이라는 것이 한일 간의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떻게 말하면 좀 살얼음을 걷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호령 박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한 그렇죠. 것이지 예. 최근에 이 종료를 연장한 것으로 문제가 끝난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본이 이제 저렇게 이제 외교적인 언사를 동원해서 이제 예. 본인들의 체면을 살리려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근본적인 문제 말씀하셨던 우 박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그 징용공에 관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일 간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미국 예. 쪽에서도 있는 시각입니다. 미국 쪽에서도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저 뒤에 가서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별도로 좀 여쭤봐야 될 부분이어서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세 분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일본 측의 언론에서 이렇게 약간 뭐 퍼펙트다, 뭐 아베 총리의 얘기를 들어서 한국이 양보했다 이런 식의 얘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크게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흥분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일본이 오히려 그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건 자충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대승적 차원에서 앞으로의 한일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 얘기한 것처럼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일본이 계속 뭐 예. 자신들의 승리다라고 얘기한 거는 스스로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문제는 어차피 해결하려면 여론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 여론이 단기적인 여론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베 신조 일본 이 우익 내각, 수정주의 우익 내각에 반대하는 일본 내 목소리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들에게 공감대로 확산하는 거. 그게 우리로서는 여론전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뭐 이 평가는 지금 아마 계속 나올 겁니다만 상당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한 건데 그걸 갖고 지역적으로 일본이 문제를 삼는다면 일본 언론 내에서도 양심적인 언론들은 이제 그 문제가 다시 예.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일본 내에 언론을 바꿀 수,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가 그렇게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우 박사 얘기했죠. 미국 내에서도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뭐 어쨌든 미국에 원하는 것을 받아준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런 동력을 계속 잘 살려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중적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외교가 이게 한일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이게 외교 어떤 협상에서 퍼펙트라는 거는 안 그건 쓰죠.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네네.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언론사에서 그렇게 발언을 한 것 같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내용들을 보면 언론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은 지난 20년간에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 침체된 그런 외교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예. 그다음에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항상 일본이 한국에게 양보를 했다. 예. 이런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버티면 한국에게 외교적으로 이길 수 있다. 글쎄. 이 메시지를 굉장히 보여주고자 한 그런 의도가 보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그런 내적인 여론의 문제를 예. 이게 뒤엎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상황과 관련돼서 얼마나 굉장히 힘들게 왔습니까? 이걸 또다시 이렇게 뒤엎는 상황의 여론을 만든다라는 거는 결국엔 일본한테도 독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하고 진실공방 얘기도 사실 더 깊이 들어가려고 준비는 했는데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얘기를 저희가 자꾸 해봤자 지엽적인 얘기 가지고 자꾸 뭐 부풀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로 좀 본론적인, 즉 합의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한 배경은 왜 이렇게 됐고 등등등 이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우 박사님. 아까 이제 미국에서 이런 상황을 좀 더 이제 국내에서보다는 좀 면밀하게 보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좀 드리면 합의가 어쨌든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불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그냥 원래대로 종료로 끝나고 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이게 바뀌게 된 배경에 미국 말씀도 잠깐 하셔서 다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역할은 어땠다고 보세요? 일단 지소미아라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이것은 한미 관계에는 관련이 없는 한일 간 양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한국과 일본 양국이 모두 일본의 주요 안보 동맹국이고 그 한미일의 안보 협력이라는 것이 미국의 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을 떼어놓고는 이 문제를 사실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글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서도 이 지소미아의 유지라는 것이 본인들의 동북아 안보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차후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되고 예.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것을 한일 양국에게만 맡겨놓았을 경우 이것이 합의가 쉽지 않다. 특히 이게 역사적 문제와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적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중간에 나서서 여러 가지 이제 안을 도출하도록 조정 역할을 한 것이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징용공 배상에 관한 개인 손해 청구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하는 차원에서 그 정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국의 어떠한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보이는 태도 변화는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지소미아의 종료를 유예할 수 있는 정도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 단순히 명분 쌓는 정도의 태도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향후 또 한일 간에는 여러 협상이 있어서 이러한 치열한 지금 기싸움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시작이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군요. 네,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지난번에 박 교수님 미국의 중재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문득 나서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번에도 미국의 중재를 뭐 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 정도로 지소미아라는가 이게 미국한테는 굉장히 중요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재의 모습이 조금 뭐 공정하진 않았죠. 우리 입장에서는. 맞아요. 예, 무게가 이게 좀 뭐 기울었죠. 거의 그 한 약간 뭐 전체적인 구도가 미국과 일본이 힘을 합쳐서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을 철회하도록 하는 압박의 형태로 압박이다. 가는데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중재로 저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르는데요. 지금 우리가 발표된 내용 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지소미아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활적이에요. 우리 우 박사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해인데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바꾸긴 했습니다만 결국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적지 않은 국내 정치적인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한미 동맹은 지금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이미 뭐 지금 워싱턴 포스트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손상됐다라는 과거형으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만큼 우리가 그래도 동맹을 중시하고 앞으로 미국과 같이 간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간의 협상을 할 때도 이전에 미국과 일본이 일종의 힘을 합쳐서 한국한테 지소미아 폐기를 철회하라는 압박을 가한 것처럼 한일 간의 협상을 했을 때 만약 일본이 지금 같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딱 자국 우선으로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과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하고 이 문제를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 일본이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좀 그런 식의 또 중재, 뭐 다른 형태의 중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좀 이끌어가는 그런 좀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 정부에서 있다면 이건 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도 하다고 보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요. 예. 지금 우리가 우 박사님하고 박 교수님을 통해서 미국 쪽 입장에서 이제 이번 지소미아 종료유예 결정 얘기를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 박사님께는 우리나 뭐 일본 입장에서 조금 더 이 지소미아 유예 결정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제 우리 뭐 미국이 압박을 해서 물러났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문제니까요, 분명히. 네네.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거기 보면요, 이게 합의한 내용을 잘 보면은 네.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그 효력을 중지시키기로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 효력이 중지가 단기간이 될지 아니면 중장기가 될지 아니면 미국식 표현으로 리뉴가 돼서 1년간 연장이 되는 건지 재연장이 되는 그렇죠. 건지. 재연장이 되는 건지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일단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개입하는 게 좀 늦었었죠.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이런 중재 문제를 하는 게 늦어졌다가 이번 표현을 보면은 한일 간의 경제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큰 교훈 또 얻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이렇게 뒤로 물러났다가 사태가 이런 안보 문제까지 미국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도 예.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느끼게 되었고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게도 똑같이 저는 압박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일본이 그렇게 계속해서 버티다가 마지막에는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결국에는 한미일 3자 간의 예. 안보 협력의 필요성의 문제와 관련돼서는 일본이 이때까지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어요. 그와 맞아요. 관련해서 예, 예. 계속해서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을 때 지소미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 더 중요하고 지소미아가 체결됐던 2016년의 상황을 보면은 그 전까지 왜 지소미아가 없어도 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사실상의 북한의 핵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2015년부터 본격화가 됐었죠. 16년, 17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소미아가 필요했던 시기는 2016년부터 이후까지인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오히려. 앞으로의 네. 북한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지소미아가 일본에게 더 필요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지소미아의 문제는 한국과 일본, 미국 모두에게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결국 이제 일본이 이제 지난 7월에 이제 보복 조치 발표하고 이런저런 우리가 뭐 WTO 제소하겠다 등등 얘기했는데 일본이 꿈쩍도 안 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 그때 꺼내든 게 지소미아 카드였잖아요. 그러면 지소미아 카드를 우리가 꺼내든 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제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 이제 미국이나 이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대응을 이제 논의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일본이 이 징용공 문제에 연이은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소미아라는 문제를 꺼내서 일본을 좀 움직였다 이제라는 것인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좀 일본으로부터 이제 받아든 것이 이제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일본은 이제 뭐 아베 총리가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양보한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내용 면에서는 맞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처리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현재상으로는. 그렇죠. 대화하겠다는 얘기밖에 한 게 없으니까. 대화하겠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제 그게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고 우리로서는 일본이 이 분야에 관해서는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 장치가 없어서 WTO에 제소를 했던 것인데 예. 일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는 WTO 제소 조치를 이제 다시 중지를 시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8월 23일의 결정이 뭐 이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었다고는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얻은 것과 이제 그 중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손상 같은 것은 그렇죠.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저희가 오늘 끝에 부분에 가서는 이번 사태에 따른 교훈을 분명히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지금 지소미아 카드와 관련해서 지금 우 박사님 말씀을 좀 들었고요. 혹시 다른 분들 중에서 이 정부의 지소미아 카드의 어떤 효과성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8월달 중단 결정의 기본 셈법은 이것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미국이 다시 일본을 압박해서 수출 규제를 철회하는 그런 전향적 조치를 끌어내겠다. 아니면 이걸 통해서 일본을 직접 압박해서 그 부당한 경제보복을 중단시키겠다. 두 가지 셈법이었는데 근데 사실상 그 셈법이 작동은 안 했죠. 오히려 미국이 강력하게 한국을 압박하고 동맹 자체가 걸려 있는 문제로 자꾸만 이렇게 발전을 해서 우리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정부가 원하는 100%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는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뭐 나중에 교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할 카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 박사님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 말씀 네, 해주시나요? 보면은 수출 규제 지소미아는 일본 입장에서는 연계시키지 않는다, 무관하다, 비연계를 예.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고 우리는 이 문제가 수출 규제가 결국에는 우리 징용 문제와 연결됐다 해서 또 연계를 네, 하고 네, 이 부분이 다시 또 지소미아와 연계되는 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외교 정책에 있어서 자국에게 유리한 거는 무관하다, 병행적인 입장이다 해서 가고 불리할 경우에는 모든 사안들을 다시 연계시킴으로 해서 압박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조심해야 될 사안과 결국에는 이렇게 연계 조치를 취해서 이들 코스트 그 비용과 얻을 것 간에 이런 계산이 좀 충분히 되었어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도 사실상의 이 징용 문제와 수출 규제를 자기네들은 무관하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연계시켰던 거죠. 그러면 공식적으로만 그다음에 인정 안 했을 수출 뿐이지. 규제와 지소미아 관련돼서도 무관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연계된 거와 관련돼서 합의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도 이런 것과 관련돼서 다른 사안을 억지로 연계시킴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치러야 되지 않을 비용을 치르게 됐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의의 문제도 그냥 안 했으면 될 거를 신뢰 문제도 이렇게 어김으로 인해서 맞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어지럽히는 이런 상황을 보였는데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움직이지 않으니 지소미아 문제를 다시 징용과 수출 규제 문제와 연계시키는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의 한일 관계라든지 한미일 관계를 봤을 때 이러한 거에 관련돼서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좀 더 변화도 분명히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의 외교 안보 문제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뭐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지소미아를 조건부 유예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고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과장급 대화를 통해서 국장급 대화로 넘어간다 하면 지소미아가 확실하게 수출 규제가 연계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WTO의 제소 절차를 멈춘다 한다거든요. 그 내용이 없었으면 일본이 사실은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의 그 대화 제의를 안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지소미아 카드가 그렇게 일본한테 강력하게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등가성 얘기가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개수는 이게 사실 갑자기 유치해지긴 하긴 하는데, 우리는 일본한테 지소미아 종료 유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WTO에서 중단 두 가지를 줬는데 우리가 받은 거는 대화 재개하겠다는 것밖에 없으니 결국 우리가 밀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사실 있는데
유치하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뭔가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오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 등가성 논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지소미아는 미국과 일본에서 볼 때는 이 수출 규제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네. 공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일본은 단순히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대화와 지소미아 종료 연기만을 교환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었던 부분을 내줘야지만 일본으로서는 이제 수출 규제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명분이 서기 된다.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필요했는데 단순히 우리가 종료를 유예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일본의 태도 변화에 어떤 것을 얻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대응 조치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를 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우리가 좀 더 많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의 결정은 뭐 한미 간의 관계 글쎄요. 그리고 예, 예, 또 한일 간의 예. 이 문제를 다루는 시각이 있어서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WTO 제소를가 일본 측에서는 부담스럽게 했던 모양이군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부담스러운 카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오 박사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놓고 진행된 과정만 보면은 지금 저희 분석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한 발 떨어져서 그림으로 본다면 그렇죠. 역시 한미 관계에 극적인 손상을 막았고 또 한일 관계, 한일 회담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했다라는 예. 거에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수 있죠. 예, 이 등가성 논란에서 청와대가 뭐 청와대로 공식적으로 얘기하지만 전 정부 고위 관계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나오긴 합니다만 얘기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게 수치상으로 우리가 2개 주고 하나밖에 못 받은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대신 언제든지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다시 이제 거꾸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버튼을 우리가 확보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분명히 균형이 잡혔던 그런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서요. 그러면 이 문제는 또 앞서 우리가 미국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미국이랑 연계해서 또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긴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 잘 대화에서 별로 협조적이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언론에서 왜곡된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그래 니네 이렇게 하면 우리 번복할 거야. 종료 다시 할 거야. 이렇게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박사님부터 먼저 좀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와 관련돼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번에 그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를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국장급 대화를 한일 간의 국장급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계기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 전에 한 3년간 그동안 중단되었던 게 가장급에서 됐던 게 국장급으로 왔고 이 국장급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그 화이트 리스트 A군, B군으로 나누는 것도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A로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 A로 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미래의 전망이 그렇게 어두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지소미아와 관련돼서도 우리도 역시 애매한 입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관련돼서 정말 언제든지 중단이 될 것이냐.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국장급의 협상에서 그 전에 그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돼서 한일 간의 그 틀어진 문제를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네. 내용을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보면 그때 일본의 선택이 잘못된 걸 시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기간을 갖고 그 안에서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고 이게 교착이 아니고 대화가 일정 기간 계속된다면 사실상 미국의 표현도 맞는 거죠. 리뉴까지의 시간이 1년 연장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여러 국가들과 한일 정보보호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있죠. 맺고 예. 있죠. 근데 보면은 유일하게 1년 만에 재계약을 하는 거는 재연장을 하는 거는 일본밖에 없어요. 다른 그 정보보호 협정을 보면은 5년마다 재연장을 하게끔 되어 있고 특히 뭐 영국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 영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일 간의 정보보호협정에서는 이 1년이라는 단서가 언제든지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일본 굉장히 이 문제와 관련돼서 한국의 이런 입장을 봤기 때문에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안을 이 연계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국의 입장의 변화가 언제든지 과거와 같은 이런 변화가 예. 또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왜 이렇게 지소미아를
이렇게 애를 쓰는지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신 셈이 돼버렸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는 이게 카드가 되는 건데 사실 이번 사태 때도 우리 확인했던 거지만 이거를 우리가 카드로 썼을 경우에 우리가 받는 그 압박감도 사실 또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도 사실 새삼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약 한국 이걸 다시 예를 들어서 좀 뭐 정우영 실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번복할 수 있다라든가 뭔가 이런 게 가셔됐을 때는 이번에 볼 때 미국의 압박이 그 다음번에는 뭐 그 이상으로도 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우 박사님께서는 미국에서 이 지소미아와 관련돼서 어떻게 볼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국무부에서는 갱신한 것에 대해서 이제 환영하는 메시지를 이제 냈고요. 이제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직 법적으로 이게 뭐 불명확한 부분이 많아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확보되었는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은 뭐 최장 1년이라는 시간이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지소미아의 갱신 기간이라는 것이 1년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이 문제의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약 뭐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본다면 사실 그렇게 또 긴 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한 문제, 징용공 문제나 예.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가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서 볼 때도 이 문제를 이제 얼마나 잘 관리하고 얼마나 미국이 개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일 간의 어떤 협상이 진행이 순조롭지 않아서 또다시 한국이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는 상황이 예, 오게 된다면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아마 그것이 공개적인 압박이 되기 전에 미국 쪽에서는 좀 더 개입하려고 하는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이 카드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일본과의 협상에 중요하죠. 근데 그냥 제가 민간 학자로서 드리는 말씀은 사실상 이 카드는 더 이상 활용하기가 매우 제한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교훈을 받았고요. 미국이 그만큼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쓰기 힘들 다시 거다. 쓰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일본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뭐 그런 상황에서 다시 지소미아의 카드를 활용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정부 차원에서는 계속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유예라는 표현으로 나온 거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정부가 우리 정부가 다시 이 카드를 활용했을 때 미국이 어떤 반응을 글쎄. 보일지는 우리 충분히 봤습니다. 네. 이 박사님 혹시 코멘트 하실 거면은 말씀 네네. 듣고 아니면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거를 다시 쓴다라는 거는 그건 굉장히 한미일 모두에게 굉장히 비용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이번보다도 더. 그렇죠. 훨씬 더 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걸 교훈 삼아서 한미일 모두 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하고자 할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이랬을 경우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걸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는 신중한 입장을 서로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정우영 실장하고 윤두한 청와대 홍보수석 두 사람이거든요. 윤두한 수석 얘기는 보면 국내 일부 언론에서 지소미아 카드 다시 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도하는데 나는 그런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 얘기는 공통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럼 청와대 이런 얘기는 우리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처럼 그거에 대한 압박을 충분히 느끼지만 그만큼 청와대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본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상 벼랑 끝 전술을 쓰겠다라는 거죠. 두 가지죠. 하나는 협상용 목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카드를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실제 사용을 못하더라도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우리 정부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그 전체적인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그런 여론들을 좀 생각한 부분도 글쎄. 있다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일본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도 그렇고 우리 청와대 쪽에서 내용이 나오는 내용들도 그렇고 그렇게 좀 양측 간의 그런 어떤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우 박사님께서도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결국은 이제 한일 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과거사 문제에 있고 멀리 보면요 이제 1965년 때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가까이 보면 작년 10월에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을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없는 건데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공식 입장은 뭐 일단은 이제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좀 우리는 입장을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일본 측은 이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답을 내놔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11월 5일 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요. 소위 말하는 1+1+1 알파안, 그러니까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이제 돈을 내고 거기에 이제 국민 성금을 포함하는 이런 내용의 제안을 했다. 근데 지금 보도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문희상 의장이 1+1+1 알파안이 뭔가 이번에 좀 돌파구를 만든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 박사님께서 보셨을 때는 이 문희상 의장의 이 1+1+1 알파안을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 그 제안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양국 간의 진전이 되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도 안을 이야기하면 일본도 이제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 일본으로부터 나온 지금까지의 반응은 사실 뭐 그다지 이제 긍정적인 게 아니었고 예. 그리고 과연 우리의 피해자들이 또 이제 받아들일까 하는 문제도 또 물론이죠.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대법원 판결 이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산 압류 조치와 그 압류된 자산을 이제 현금화해서 피해자들에게 이제 배상금으로 이제 돌릴 경우에 예. 그 이후에 한일 관계의 경색이 뭐 아주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전에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과연 그 문희상 의장의 안이 일본과 우리 측 피해자들에게 모두 받아들여지게 될지는 아직까지도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 이 안이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 뭐 수출 규제 조치와 지소미아 종료 유예가 연계되었다라고 좀 결론 짓기에는 저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요. 며칠 전입니다. 한일 의원연맹 일본 측 간사장 얘기는 아베 총리가 이 방안에 대해서 즉 문희상 의장 이 방안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다,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뭔가 내부 기류에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몇 가지 면에서 그 문희상 의장의 안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면. 사실 한일 간의 관계에 막혀 있는 부분들을 좀 우회하면서 해법을 제시했다라고 예.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국회가 이것을 이제 입법 조치를 하는 거죠. 12월 중에 이 안을 갖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지금 문희상 안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사실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좀 부담이 덜한 거죠. 기존의 입장을 숙이지 않더라도 이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거기 그래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 인정을 한다라는 면에서 좀 돌파가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발성입니다. 한국 기업도 맞아요. 그렇고 일본도 예. 기업도 그렇고 특히 자발성이 중요한 게 일본 지금 아베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일본 기업들 특히 전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쓰면 안 된다 이거더라고요. 모든 민간 기업은 아니고 전범 기업이 전범 들어가면 안 기업이? 돼요. 왜냐하면 전범 기업이 들어가면 그건 배상의 의미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범 기업은 오히려 빠지고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또 우회로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는 지금 이것이 조금 더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강제징용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 세 가지가 있죠.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 작년 대법원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들의 실질 구조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양국 관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겠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원칙인데 문희상 의장의 이 안이 사실 정부의 원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보면은 이 1+1+ 알파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은 재판 결과를 존중하고 네. 거기에 따라서 현금화, 압류 조치를 현금화를 하고 네네. 그 현금화된 걸로 어떻게 보면은 재판에 요구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예. 게 보면 절차상으로는 결과 존중에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또 세 번째인 양국 관계에 맞습니다. 있어서는 예, 굉장히 예. 또 어그러지는 그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중재할 수 있는 안으로서 모두를 좀 그나마 100%는 만족시키지는 못하지만 한 50~60%라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 1+1+ 알파에서도 이 원이 해석하기에 따른 또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본 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전범 기업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미쯔비시에 해당되는 그런 자산을
우리 뭐 제철이 네.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3%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주는 그런 형태를 통해서 그거를 그 배상해주는 포스코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제철이라는 네. 게. 예. 그렇게 배상해주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각자 한일 간에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서 그 돈으로 그 고통받은 분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이 글쎄요.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 피해자분들이 이걸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인가. 또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이 예. 또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 과거사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사과를 받고 거기에 대한 그거를 충족시킬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질적인 1억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그러면 액수는 아닌 거죠. 사실 지금 자꾸 이제 그거를 일본론에서 자꾸 돈 문제로 이렇게 물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말씀을 이 박사님 잘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정부는 피해자분들을 거의 전수조사하듯이 만나서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해법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좀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가 아무리 어떤 안을 내더라도 일본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안 해.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이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위한 그 길이 또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뭔가 여기서 우리 정부에 사실 공이 돌아온 상황도 좀 되는 건데 글쎄요. 이 그 지원 문제, 피해자 문제는 어떻게 좀 우리가 해법을 좀 찾아가면 좋을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세 분 말씀을 한 말씀 듣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 박사님께서는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가면 좋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미국과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제 65년 합의로 인해서 이제 일본 정부나 일본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배상할 의무는 이제 없어졌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일 간에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는 고민이 있을 것이고 예. 이제 우리도 이 문제에 이제 대법원 재판 결과를 존중을 해야 합니다만은 대법원 재판 결과를 그대로 이행했다가는 또 한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이 한국의 사법 절차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뭐 민사소송 규칙에 나와 있는 공익을 위해 정부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칙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떤 100%의 안,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본의 사과도 받고 또 일본 기업 혹은 일본 정부의 돈도 받아들이는 예. 안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한일 관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것이 뭐 속이 다 풀리지 않는 그러한 해법이 될 수밖에 없지만 정부를 믿고 정부가 제안하는 해결책을 받아주십사 하는 그러한 안을 제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우 박사님 말씀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요. 오늘은 뭐 1965년 체제까지 갈 경우는 너무 깊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만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박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완벽한 안은 있을 수 없고요.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일본이 잘못했죠. 역사적으로 잘못한 거니까 사과하고 당연히 배상해야 된다. 근데 일본은 65년에 분명히 다 그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다. 뭐 이거는 결국 타협이 안 되는 안이지 않습니다. 타협이 안 되는 사안이고요. 중요한 것은 한일 간의 갈등이 계속될수록 한국과 일본 둘 다에게 큰 손해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일본이 수출 규제해 갖고 우리가 이 자발적인 운동이 벌어져서 지금 일본도 경제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뭐 안보의 문제도 지금 미국과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한다라는 전제로 간다면 좀 이렇게 우회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희상 의장 안이 우리 정부도 그렇고 아베 신조의 정부도 그렇고 그걸 좀 피해갈 수 있는 한국 국회가 여기에서 개입을 하는 안이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그것도 법률로 아이디어네요. 만들어서 예. 양쪽에 좀 명분을 주는 안들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반발이 저는 충분히 있으리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또 내서서 우리 기업들, 우리 국민의 성금이고 일본도 들어간다 하지만 자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분명한 배상의 책임을 묻지 못했다라는 게 분명히 있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럼에도 조금 대승적 견지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이 여전히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이 사실 지금 문희상 의장의 안도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해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문희상 의장의 안도 이 정도로 반발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이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뭐 일본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게끔 그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건 더더군다나 내부적으로 합의가 더 어려운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우리 이 박사님께서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 한 말씀 듣겠습니다. 글쎄요, 좀 한번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역사 문제라든지 예. 또 실질적으로 이 한일 청구권 협정 문제와 관련돼서도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예. 분이 이번에도 4명이 소송을 했는데 벌써 3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한 분만 남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겪었던 아픔들이 이제 또 돌아가시면서 묻혀지고 그리고 또 그 후손들이 이어가기에는 또 막막함이 있고요. 네, 네. 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일 간에 또 정부 대 정부 차원이라기보다는 예.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결국에는 반인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예. 조금 인도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좀 포괄을 해서 좀 성격 정리도 하고 지금 한일 간에 벌써 저기 1,000만 명이 교류할 정도로 굉장히 그럼요. 발전하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과거의 문제에 인해서 또 이런 이슈에 의해서 매번 발목이 잡히고 발전에 있어서 이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보면 둘 다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한일 간의 정부가 못한다면 한일 국회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라도 뭔가 접점을 만들어서 그들의 아팠던 점을 좀 치유해 줄 수 글쎄요.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와 관련돼서 그 공동 기금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글쎄요. 좀 자발적으로 지원해주는 한일 간의 좀 그런 공동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예. 결국 네가 옳다, 내가 옳다라는 문제로 가면은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따지고 보면은 계속 문제가 우리가 직설이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위안부 합의 파기했을 때 그 일본이 돈 낸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근데 그것도 파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일본의 정부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과 일본 국민의 성금으로 낸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의 책임은 다 빠지는 거다. 그런 비판이 뭐 제기될 수밖에 없죠. 예. 혹시 독일 사례를 일본이 따를 거로는 전혀 기대하면 안 되는 전혀 기대하시는 게 안 알겠습니다. 저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한 상황을 한번 좀 정리를 좀 저희가 좀 어느 정도 해봤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번 사태가 한미일 세 나라 간의 어떤 뭐 우리와 미국과는 동맹, 일본과는 이제 협력 관계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약 2년 반 가까이 남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또 외교안보 어떤 정책이라든가 향후의 전략. 대미 관계, 대일 관계 또는 뭐 향후에 뭐 재중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외교안보 전략을 잘 짜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얘기를 좀 먼저 좀 우리 우 박사님 나오셨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지소미아 사태를 통해서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물론 이제 압박이 됐든 뭐가 됐든 통화해서 어쨌든 이제 연장은 됐으니까 연기가 됐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한국에 대한 어떤 외교안보 전략 이런 부분들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대로 그냥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번 지소미아 이러한 상황을 계기로 미국에서 이제 가장 커졌던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 중에 하나는 과연 한국이 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적극적인 것이냐 그리고 한국이 미국, 일본과 이런 어떤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제 북한에 대한 위협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문제, 예를 들어 중국의 부상에 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내 다른 안보 위험 요소들에 대한 공동 대처에 어떻게 이제 적극적으로 힘을 합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뭐 사실 지난 정부, 이번 정부 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이제 한반도의 문제, 특히 이제 북한의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제 한정 짓고 싶어하는 것이 강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역사적인 문제가 도출되면서 한미일 안보의 중요한 축인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상당히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건 미국 쪽에서의 그런 인식이 매우 강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통해서 그런 인식이 강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가 유예된 부분에 대한 우리가 그 뒷이야기를 지금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과연
마지못해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한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는 미국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이제 못 이겼다고 한다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사실 변할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한국이 어떤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한 그러한 부분에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한다면 미국이 한국을 보는 인식은 이번에 조금 더 새로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우 박사님 보시기에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직까지는 미국 쪽에서는 후자에 대한 그러한 어떤 뭐 감사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예전처럼 그 좀 압박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도 되네요. 예. 이 미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두 분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 박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변화가 전혀 없을까요? 지금 보면은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그렇죠. 그 부자의 얘기도, 네. 나라인데 더 네. 비용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과 관련돼서도 그 전에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반도가 아니라 이제 인도 아태 지역으로 그러니까요. 나오라는 거죠.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할 능력도 된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사실상 한미 동맹 지금 뭐 지소미아도 리뉴가 나왔지만 한미 동맹도 이제 리뉴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결국에는 동맹 국가로서 그 동안에 받았던 것만큼 이제 미국을 위해서도 좀 동맹 국가로서 기여를 하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그 방금 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지소미아 계기로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동맹 국가의 입장으로서 아태 지역에서의 한국의 역할론, 책임론, 인도 아태 지역의 질서를 지키는 데 있어서의 부자 국가로서 해야 될 그 몫을 하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향후 한미 동맹을 다시 리뉴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방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리뉴는 우리한테는 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리뉴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방위분담금도 뭐 이번에 미국이 요구하는 것처럼 뭐 6조까지는 아니겠지만 1조에서는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거고 그 또 하나는 항목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역할론, 책임론에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부분을 비용으로 태울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 박사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건 사실은 이걸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이 상당히 우리한테 또 예전에 사드 사태처럼 그렇게 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그렇게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든 뭔가 이렇게 참여한다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텐데요. 그런 중국 변수 때문에 사실상 예.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약간 중도적인 입장을 보여왔었죠. 근데 이 부분 또 앞으로 향후 한중 간의 관계도 얼마만큼 건강하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예. 역시 과거에 보여왔던 이런 행태, 예. 단지 한국을 한미동맹에서 이완시키고 중국적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이러한 정책에서도 중국도 바뀔 맞아요. 필요가 있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전략적인 공간을 넓혀가면서 우리 국격에 맞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예. 그 인도 자주 얘기 태평양 참 전략, 어렵네요. 예, 예, 한 말씀 박사님, 드리면 이게 그렇게 심각한 고민은 아닐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요? 예, 예.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일단 인도 태평양 전략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이랑 연계해서 포괄적, 호혜적 그런 형태로 개방적인 형태로 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우리가 연계해서 가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번에 한미 안보 협의회에도 다시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우리 문 대통령이 또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좀 걱정이 덜 해도 된다라는 게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라고 불리는 인도 그리고 호주 그리고 일본이잖아요. 근데 세 국가도 지금 참여의 수준과 그런 범위들을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고 있어요. 호주도 뭐 적극적으로 얘기 안 하는 얘기 안 하고 있고 인도 자체는 비동맹 국가의 핵심 맞아요. 국가라서 자신들은 이게 포괄적이지만 들어가지 배타적이면 안 들어가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요. 일본조차도 작년 말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일본에 나오는 외교 백서나 방위 백서 같은 걸 보면은 더 이상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도 태평양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아베도 지금 시진핑 주석이랑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맞아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이렇게 예. 균형적인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올해 6월과 11월에 미국이 각각 국방부, 국무부 보고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정확하지 않거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그 기본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대외 정책이 약간의 난맥상이 보입니다.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랑 같이 글쎄요. 좀 이렇게 네. 보조를 맞춰서 갈 만한 공간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이제 일부 좀 심각하게 좀 보는 측도 있는데 좀 말씀하신 대로 호주라든가 그 핵심 국가는 호주, 인도, 일본이 하는 모습을 보면 굳이 여기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파트너, 우리는 그 하위 파트너로 현재 돼 있는 거잖아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긴장을 했던 게 미국의 네. 입장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운영할 때 이 전체 지도를 보면 사실 호주는 멀리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인도는 말씀드린 적극적인 협력을 안 할 거고, 그러면 결국 핵심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GSOMIA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강했다, 그렇게 보시면 예. 됩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압박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외교안보 전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짜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대략 한 분당 한 1분 반 정도 시간들이 있으니까 감안하시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 박사님부터 한번 마무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일단 뭐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사실 뭐 우리 정부가 이야기한 대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한 긴장을 이제 놓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지소미아를 겪으면서 했던 문제는 과연 우리의 이런 어떤 정책, 전략 같은 것이 이제 옳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인식의 차원에서 미국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이 한일 간의 문제를 그 정도로 높여서 할 차원의 문제였느냐. 물론 이제 일본의 태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예. 우리가 이것을 한미 동맹을 어떤 위험한 요소가 위험한 지경까지 끌고 갈 문제냐 하는 부분은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식의 차원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인도 태평양 전략 역시 아직 뭐 박홍근 교수 말씀대로 미국의 구체적인 정책의 요구가 있는 것은 아닌데 2017년 11월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구체적인 요구는 없는데 우리는 정치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정치적 선언을 해버림으로써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말하면 제외시키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적인 어떤 정부의 입장을 말할 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이번 지소미아 경우에도 보듯이 우리가 어떤 외교적 결정을 할 때는 그것이 당장 큰 금전적 비용은 아니지만 큰 정치적 외교적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항상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각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이해가 되네요. 이 박사님 어떤 교훈을 좀 우리가 얻었다고 보세요? 네, 일단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에서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슈 연계 문제에 있어서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번에 보면 안보, 경제, 과거사를 다 연계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고 뭐가 주고 뭐가 종인지를 제대로 좀 정리가 안 됐었다. 그리고 이거 역시 아직도 미완의 그냥 봉합인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미완이죠. 또다시 이 문제들이 연계됐을 경우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문제는 훨씬 더 높여놨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잠정적인 중단으로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건 막았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굉장히 공간을 좁혀놨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안보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목소리가 보다 높아지려면은 지금 제한된 공간을 넓히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번 게 굉장히 교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는 2019년을 계기로 뭐 이전부터 나온 거지만 전 세계 질서가 지금 불확실성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일단은 전선을 좁혀야죠. 그래서 최대한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손에 카드를 많이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불확실성과 앞으로 바뀌는 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늘려야 되거든요. 이 불확실성의 핵심은 저는 여전히 트럼프의 미국이 될지 미국의 트럼프가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나온다고 보이고 바이 분담 협상이라는 큰 우리 앞에 지금 숙제와 또 도전이 남겨져 있는 상황에서 또 주변 국가의 관계를 보면 남북 관계도 어렵고 지금 중국 러시아 관계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한일 관계를 이번에 시점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일단 봉합을 하고 해결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외교의 전반적인 전선을 다시 재정립하고 재조정한 후에 앞으로 올 큰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소미아에서의 한국의 어떤 어떤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너무 좀 순진하고, 저는 뭐 그런 큰 생각이- 고비를 하나 지금 그렇게 넘어갔다라고 봐야 생각해요. 되는 만약 혹시라도 폐기 결정이 났으면은 그 후폭풍이 말씀드린 남북 관계와 네. 이 방위 분담과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그 앞부분에서 첫 단추를 지금 잘못 깰 뻔했는데 첫 단추는 잘 깼다. 그 다음을 정리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과 사실 어려운 얘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사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게 사실 그렇게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걸 뭐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세 분 말씀 오늘 듣는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박완경 교수님과 이호령 박사님, 우정혁 박사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황교안 현재 좀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네요. 손 맞잡았다는 사진이 지금 기사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대표가 계속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누워서 단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후에 최순애 평론가와 함께 이슈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젯밤에도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어제부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모습을 보이며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찾아가 건강이 걱정된다며 단식을 만류했지만 당신의 마음을 대통령께도 잘 전해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 속으로 더 다가가는 느낌이다. 고통마저도 소중하다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당은 단식 현장 근처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통과 저지를 다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 단합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의미한 장외투쟁이 여야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며 단식부터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계속 단식 농성을 장기화하는 것이 그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결위에선 소소위에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포함하느냐를 두고 심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오늘 예정된 문희상 의장과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대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월요일 금요일은 최순애 시사평론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 확실히 좀 체력적으로 좀 굉장히 좀 힘든 모양이네요. 황 대표 결국 이제 앉아서 하다가 이제 지금 사진에서는 이제 영상에서는 앉아서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만 앞서 리포트에서 봤을 때 이제 누워서 단식을 좀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낙연 국무총리, 강기정 정무수석까지 또 찾아가서 이제 단식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 어쨌든 걱정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네요.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일 오후 2시부터 시작했잖아요. 네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왜 하냐, 뭐 뜬금없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예. 점점 이렇게 갈수록 이제 본인이 이제 곡기를 끓이면서 추운 겨울에 저게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서 그렇죠. 예. 저러고 있으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특히 이제 당내 분위기. 의원들이 이제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조금 우려도 표명하고 비판도 하고 이랬는데 당장 이제 대표가 저렇게 단식 투쟁을 하고 지금 벌써 6일째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부터 이제 체력이 현격히 떨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는 그동안 황교안 대표 리더십 흔들린 것이 이제는 뭐 그것이 이제 중지된 상태고 예. 말하자면 이제 내부에서 어떤 단일 대오 결집을 하는 데는 일정 정도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제 반응들인 거죠.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면서 내걸었던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는 이제 앞으로 한 열흘간이 남은 과제예요. 선거제 통과를 막고 공수처를 포기시키겠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향후 이제 이번 주 27일 날 이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부의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예정은 그렇게 돼 있죠. 예, 예정은 돼 있고 부의가 되고 그리고 12월 3일 날 이제 공수처법하고 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그러니까 이제 부의되고. 사법개혁법안이 부의되고 이러면 이제 언제 이제 이것이 상정이 돼서 본회의를 통과시키려고 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사뭇 달라지는데 그럼 황교안 대표가 그때까지 단식을 지속할 거냐? 아니면 이제 측근들이 건강을 염려해서 강제로라도 이제 입원을 시킬 거냐? 뭐 단식과 관련돼서는 그게 이제 단식을 언제 그만두느냐에서 중요한 이제 저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세 가지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두 가지는 남아 있고 지소미아 종료는 이제 해결이 됐고. 근데 계속해서 좀 하고 있고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해찬 당대표까지 지금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글쎄요. 이게 사실은 방식은 참 구태의연한 방식이긴 한데 좀 전에 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 당내에서는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도 황 대표의 이 리더십은 그 과거 그러니까 올드한 방식이 계속해서 차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기 전에 직전에 한국당 상황을 보면 네. 김세현 의원이 이제 전격 불출마 선언하면서 아주 그냥 그 당의 어떤 판가리를 이제 해야 할 상황까지 이제 어떤 쇄신 수준을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박찬주 전 대장 영입 그 논란 때문에 황교안 대표 영입 위로 때문에 이제 또 리더십이 흔들렸고 맞아요. 그 전에는 이제 뭐 팩트 처리와 관련된 뭐 표창장 수여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지금 흔들리는 이제 내부 상황 때문에 어차피 지금 외부의 팩트 법안은 통합을 해서라도 저지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가 되면 사실 이제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변혁이 사실은 신당 창당에 더 박차를 가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내부의 리더십도 바로 세우고 외부적으로는 그 변혁과 합당을 위한 어떤 변수를 제거할 필요가 좀 있는 상황에서 전격 이제 단식 투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제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장애 투쟁을 해온 데다가 남은 수단도 없고 본인이 이제 몸을 던져서 막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렇게 어떤 배수의 진을 친 건데 그것이 이제 먹힌다 안 먹힌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어쨌든 저렇게 이제 본인이 몸을 던지고 그 단식을 하고 이런 어떤 고통을 감내한다고 선택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리더십 문제에 대한 어떤 물론 비판의 문제는 제기될 소지는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대표가 저렇게 거리에서 단식 투쟁을 하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저 팩트 법안 처리는 그건 멈출 거냐 그럴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팩트를 저지할 때까지 단식을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어쨌든 저것을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대통령한테 요구한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를 중지시키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렇게 단식을 불사할 것이 아니라 본인 몸을 생각해서라도 어쨌든 이걸 협상 통해서 설득을 하고 때로는 적당히가 아니라 타협을 좀 해서 어쨌든 민주당과 다른 야당도 있는 거잖아요. 그 존재는 또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한국당이 그동안 한 2번 정도 실기를 한 게 있어요. 정개특위에서 사실 너무 그동안 그 전에 회의 과정에서 참석을 잘 안 한 거에다가 초창기 때 얘기죠? 예. 초창기 1년 동안 거의 정개특위가 돌렸으니까 그동안 합의안을 안 내고 결국 임박해가지고 합의안 낸 것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원으로 270석을 내놨잖아요. 그것을 대안이라고 내놓은 건 상당히 어깃장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팩트 법안을 상정하기 직전에 또 협상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것도 놓쳤고 장애로 나갔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도 본인이 비례대표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운영을 잘못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큰 꿈을 꾼다면 사실은 뭐 소수자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여성 대표의 진출을 할 수 있는 또 전문가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황 대표도 어쨌든 선거제 개혁안을 막겠다 그러면 본인한테 막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바람만 갖고 저렇게 단식 투쟁하고 기도만 하고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나가서 협상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구국의 단식이라고 표현은 이제 본인이 하셨지만 그 구국의 단식 때문에 개혁이라든가 쇄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거를 그렇게 과연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계속 나왔던 게 뭐 청와대 수석도 가고 국무총리도 가는데 당은 뭐 하냐, 민주당에서는 왜 아무도 안 가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해찬 대표가 결국 그래서 가서 이렇게 손도 좀 잡고 이렇게 뭔가 좀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있어서는 좀 그래도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 좀 드는 거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종걸 의원이 또 페북에 뭘 올렸는데 이게 또 논란이 살짝 되더군요. 뭐 잠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왜 무슨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게 사실은 뭐 교환 오빠 이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오빠라는 표현이 이렇게 특히 이제 정계에서 그리고 이제 그 공공의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아무리 이제 뭐 풍자했다 하더라도 사실 적절한 워딩은 아니에요. 근데 그 표현만 빼고 이종걸 의원이 표현한 내용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현 상황을 압축한 그 뭔가 이게 담겨 있어요. 상황.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걸 잘 녹인 나름대로 어떤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교환 오빠를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대표로 좀 바꿨죠. 대표님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간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저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얘기로는 초반의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중반 접어들어서 그 황교안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는 어떤 뭐 그런 소리가 커지니까 애초에 초반에는 왜 단식 투쟁하냐 이런 비판이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담은 거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이 지금 문제가 있다, 적절치 않다라는 것과 과거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팩트 처리한 의원한테 가사점 주고 표창장 준 것도 실기한 건데 어차피 쌤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풍자한 건데 좀 이렇게 단식 투쟁한 분들을 비교해서는 좀 부적절하다, 분위기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개각 얘기 쪽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더 나가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별로 단식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 단식 얘기에 대해서 뭐 더 말씀하실 게 있으면 아니 이제 김무성 저와 관련해서 김무성 전 대표가 엄청나게 또 이제 단식을 조롱한 의원들에 대해서 분개를 좀 했잖아요. 박지원 의원하고 이재정 대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의원이 그렇게 한 데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게 이달 초에 김무성 의원이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대목을 밝힌 적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본인의 얘기를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황교안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우리한테 꼭 불리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한테 확인했더니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렇다면 막아야 되지 않느냐. 비상의 수단을 써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황교안 대표가 그럽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단식 투쟁으로 결과 지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뒤에서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보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조롱한다고 보는 박지원 의원과 이재정 의원의 표현이 되게 붕괴를 살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뭐 이런 이제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이제 부적절한 표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김무성 의원이 저렇게 이제 거친 표현을 한 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사실은 저희가 황 대표의 약간 구태스러운 그런 정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정치 신인이잖아요, 황 대표가. 근데 왜 삭발하고 단식하고 뭐 의원실 사퇴 얘기나 이런 식으로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하던 방식을 따라갈까? 그럼 그 배경에는 김무성 전 대표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뭐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이거를 뭐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첫 번째는 황교안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돌긴 했어요. 확인은 안 되지만,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11월 초의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황교안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한국당에도 불리할 게 없다라고 생각한다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확인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전혀 아니라고 부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라는 식으로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요구를 하니까.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비상의 수단으로 지금 단식 투쟁을 한다는 건데 김무성 전 대표의 지로는 통합이거든요. 통합을 위해서 지금
선거제가 통과되면 통합을 저해한다, 막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 선거제 통과를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별다른 수단이 네. 없으니 이미 2번을 실기했고 황교안 대표가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 그러니까 몸을 던져서라도 예. 막아라 이런 취지였던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 알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예. 근데 과연 황교안 대표가 몸을 던진다고 막을 수 있는 거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김무성 대표님이 불출마를 선언을 선언했죠.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뒤에서 킹메이커를 하겠다라는 것처럼 보여서요. 이거는 좀 김무성 전 대표가 김무성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를 많이 해요. 이게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인터뷰 내용이기 때문에 팩트고 그래서 지로는 통합. 그다음에 본인이 뭐 플랜 A, 플랜 B 이래가지고 변혁 쪽 의원들에게 많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네. 그다음에 본인은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를 선언하는 분이세요. 이분의 정치 철학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의 한국당을 다시 이제 어떤 재건하는데 본인이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본인의 방식인 거고. 그리고 어쨌든 황교안 대표 체제와 황교안 대표를 인정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통합이 불가피하고 거기서 이제 유승민 계하고의 통합은 또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될 거라서 선거제 통과를 막겠다는 의도인 거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변혁도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는 입장이라서 과연 이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어떻게 승리를 끌어가고 통합을 유도할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 여부도 틀려지고 팩트 처리에 대한 것도 결과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김무성 전 대표 생각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본인이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지 그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오늘 어차피 한국당 얘기 조금 들어간 김에 마무리도까지 질문을 좀 이 문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매주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한국당 이런 모습들이요. 뭐 지금 우리가 김무성 전 대표 얘기도 하고 황교안 대표 단식 얘기도 하고 등등등 얘기를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습들이 이제 총선을 이제 한 5개월여 앞둔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뭔가 좀 쇄신을 하거나 개혁을 하거나 지금 변하고 있는 세상에 좀 뭔가 좀 부응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식이 계속 전략적으로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저 단식이 단순히 이제 선거제를 통과를 막겠다는 거 하나, 그다음에 내부에서 흔들리는 리더십. 그래서 본인이 버티겠다, 몸을 던져서라도 최후의 수단이고 배수의 진이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바람대로 잘 될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거를 살려서 대의를 발휘해서 그러면 한 50% 이상의 물갈이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결과를 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성공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더 어떤 예측 불허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여전히 몸은 상하긴 했지만 리더십 논란이 계속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천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총리였고 대행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본인의 권위를 스스로 지켜내지 못하면 사실은 중진들이 더 난립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김무성 그렇죠. 대표처럼. 그다음에 뭐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중진들이 난립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공천은 적당히 양쪽에서 다 나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황교안 대표가 내 몸 하나 던져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뭔가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단식 투쟁과 기도만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학을 들어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게을리한다, 국회에서 협상과 타협을 게을리한다, 이건 일단은 기본 베이직을 놓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악의 상황은 본인 몸 상하시고 나중에 그 정말 공천이나 이런 거 갔을 때 제 역할, 그러니까 제 지분 못 챙기고 이제 기득권 그 중진들 이들의 어떤 부분만 결국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고, 그러면 정말 상당히 한국당으로서는 여러 가지로 총선 때 쉽지 않겠다라는 현재로서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단식 투쟁인데 누가 와보고 와보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기예요. 말입니다. 조금 미진했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냐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한일 두 나라 간의 진실 공방은 사실 한쪽의 승리로 끝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좀 지엽적인 문제죠.
뭐 양국 정상 물론이고 국가 간의 자존심을 건 기싸움 성격도 또 크고요. 이번 사태를 포함해서 해방 이후 한일 두 나라 간에 벌어져 온 모든 갈등의 뿌리는 역시 과거사에 있다라는 게 역시 중론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루어진 이번 합의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찾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피해자들을 만나서 해법을 듣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걱정되는 점은 이렇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서도 수출 규제를 철회를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절충점을 찾기가 참 어려울 거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식사 마치겠습니다.